일단 소장님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네. 우리가 작년 10월, 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전세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맞아요. 했던 거 기억나죠? 네네네. 그 전세 지수 자체가 거의 이제 130까지 갔는데 그게 거의 역대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초에 조금 떨어졌어요. 네. 한 103 정도까지 지수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급하게 또 올라가는 양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전세가 굉장히 하반기에 어떤 가격에 큰 영향, 네.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전세가의 흐름들을 조금 주목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좀 한 주간의 어떤 소식을 좀 종합을 하면은 네. 시장의 진격과 네. 그 다음에 정부의 반격. 아. 시장에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진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정부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방어적 반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선 시장에 어떤 진격을 하고 있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네. 전세가의 진격이에요. 네. 네. 자, 제가 숫자를 얘기를 해볼게요. 네. 23억. 그 다음에 23억. 예, 10억. 예, 23억, 10억. 예. 네.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참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에 제가 항상 당황을 하지만 23억에서 10억. 예. 23억 매매가, 10억 전세가. 아니요. 둘 다 전세가예요. 아, 그래요? 23억이 전세가예요. 예. 근데 사실 23억 전세가 놀랍진 않습니다. 왜요? 압구정에 그때 네. 50억인가 뭐 70억, 70억짜리 전세가 예. 있었어가지고 이게 네. 그러니까 서초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파. 예, 30평대가 30평대가 23억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달에 네. 같은 평형의 전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달 예, 23억 한 달 전에 19억? 15억. 그러니까는 8억이 올랐어요 한 달 새. 네. 그리고 야.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이제 한 40평대 전세가 네. 지금 이번 달에 13층이 33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잠깐 좀 세게 불러볼게요. 예. 그냥 지난 1월. 지난 1월? 예, 1월. 23억.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맞아요? 23억이에요. 오 대박. 예. 이게 지금 네. 숫자가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작년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작년만큼 지금 속도는 작년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도봉구도 제가 10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도봉구도 전세가 10억이에요. 와. 그러니까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컨닝할까 봐 이거 좀 숨겨놨었잖아요. 네. 이제 보세요. 이제 보셔도 돼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서울의 전세가가 심상치 않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지금 전세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작년 10월달에 저랑 방송하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한 개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거기 대기했던 번호표를 뽑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전세 수요자분들이 같이 봐요. 아. 이제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가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세가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네. 있지만요. 전세는 매매가의 선행지수예요. 매매의 선행지수기 때문에 전세를 빼고 매매가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불안하면요 매매가도 불안해지는 양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네. 앞으로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 없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한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네. 네이버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좀 몇몇 아파트들을 쳐보세요. 네. 그러면 전세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서울만 그런 거야? 아니면 서울, 경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수도권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예, 수도권까지도.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우선은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수급 조절의 실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전세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2년이었던 게 4년으로 4년, 되죠. 네. 그러면 거래가 횟수가 줄어들어요, 줄지 않아요. 줄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에 관련된 건데 네. 매매에서도 실거주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아니죠. 2년이라는 걸 거주해야지 입주권을 주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막 예를 들어 강남의 음마 아파트에 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음. 지금 10억이에요. 음마 아파트도 네. 전세가. 근데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네.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야, 너 나가. 나 지금 살아야지 입주권 받아. 안 그래도 없는 전세가 더 네. 없어지는 거네요. 네. 음마 아파트를 그냥 그런 경우가 예를 든 건데 네. 지금 전세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들이 붙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서 전세 수급 조절이 또 한 번 힘들어졌죠. 네. 그리고 또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면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이사를 못해요. 거래를 못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를 해야지 집을 사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집을 사 놓고 전세를 주기도 하는데 그걸 못해요. 지금은 사서 전세를 줄 수가 없고 내가 꼭 그렇죠. 들어가 살아야만 되니까 네. 전세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세금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금이요? 예. 세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유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럼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 안 되겠다. 정가를 해야 되겠다죠. 그럼 정가를 하면서 전세가 월세화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전세 수요가 또 줄어들죠. 아.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이게 그러면 또 수급 조절이 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계속 지금 안 되는 수급 조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결합을 하면은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전세가는 급등을 하죠. 네. 그리고 지금은 비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성수기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전세에 대해서 성수기 때 되면은 이제 난리 나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랑 연결돼 있댔죠. 네. 그 매매가가 또 올라가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가을 겨울이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1, 2월, 3월, 4월 정도가 전세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보통 학교 수요 같은 경우도 그 말 정도에 뭐 네. 11월, 12월 뭐 늦어도 1월 정도까지는 이미 이제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렇죠. 그 이후의 수요는 조금 다른 수요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전세가가 가장 전세 지수가 낮은 때가 한 2월, 뭐 3월 이때가 네.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갔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네. 전세가가 높다는 얘기는 네. 저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리라기보다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무이자로 거잖아요. 빌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보통 우리가 갭 투자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이 많이 벌어져서 네. 갭 투자할 때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갭과의 이게 줄어드니까 왜?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예, 많이 컸죠? 예, 아니 많이 컸다기보다 언제나 저보다 키는 컸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지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갭 투자를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매매가보다 빠르면은 네.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갭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갭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주택이 없는 사람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는 조금 저가의 주택들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에 맞게 가고 그러면 이게 수도권 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 지금 평택의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네. 지금 거래량들이 이제 진짜 아래쪽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들도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지방도 지금 예,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갭 투자를 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런 지방이라든지 조금 경기도 외곽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서울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수도권에 네.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네. 그 주택 중에서 조금
저가로 되어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저가도 단순하게 뭐 4억짜리가 한 1, 2년 뒤 4억 1천밖에 안 됐어. 네. 이런 주택은 접근하면 안 돼요. 한 2억짜리 주택이었는데 한 4억이 됐어. 이런 가격의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주택들, 그런 주택들로 이제 우선은 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들은 보통 이런 거 접근할 때 네. 몇 년 전에 4억이었는데 지금 4억 천이야? 많이 안 올랐다. 이 생각이 들고 2억이었는데 4억이야? 야, 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이렇게 접근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장이 움직이지 않은 물건은요. 네. 좋지 않은 물건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안 이유가 오르는. 있겠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올라서 그 흐름을 타서 조금은 올랐겠죠. 하지만은 네. 그래서 상승률이라는 것도 조금 잘 보셔야지 음. 접근할 때 그걸 참고하지 않 그런 기준들 없이 그냥 가면은 나중에 하락되고 조정되고 시장이 사람들이 좀 일상적인 정상화된 시장에 왔을 때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인기가 없어요. 매매도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을 생각하고 간다면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저가의 물건들도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네. 대단하신 게 어떻게 거기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접근까지 하셔서 아이고, 조금 왜 그러세요? 정말 일치월장한 그 어떤 소장님 따라 1년입니다. 소장님 따라 벌써 1년. 1년이네요. 그럼요. 소장님 따라 1년. 저는 네. 약간 이 전세가 상승이라는 게 두 네. 가지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기회, 누군가에게는 위기. 네, 이렇게 맞아요. 정리가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좀 기회가 되는 네.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의 전세가의 진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가의 진격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형 아파트가 6억이면 비싸잖아요. 그쵸. 강북의 소형 아파트가 이제 평균이 6억이 돌파했고 네. 신혼부부를 넣었던 기사에 보니까 영끌을 포기했대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지니까. 영끌할 수준도 넘어서 버린 거구나.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경기라든지 인천의 소형도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양상들. 네. 인천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양상들이 매매가에도 부동산 시장에 진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진격이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 가자 이게 아니라 네. 규제가 있으니까 무섭다 큰일 났다 나 지금 도망가야지 하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뒤에서 반격을 하고 네. 앞에서도 반격을 하니까 네. 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격적인 진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상이에요. 네. 참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네. 이게 무주택자분들 심정을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소장님께서야 있는 사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인데 네.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네. 가슴이 정말 이렇게 쪼여올 것 같아요. 쪼여오고 한편으로는 이제 빌고 있겠죠. 제발 떨어져라. 네. 떨어져라. 근데 이게 우리가 희망하는 거랑 현실은 좀 다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희망 예. 떨어지길 바란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관계들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진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가격들에 대한 진격들을 끄기 위해서 네.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반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격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공격적인데 지금 우선은 그 3024 대책 네. 3080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5차 후보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천 위주로 좀 많이 했던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격적 시그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반격. 의 시그널들을 네. 보내고 있는데 이 지금 1, 2, 3, 4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동의율을 구해 가지고 이제 이 후보지가 선정이 되거든요. 네. 그 선정이 된 부분이 동의율이 10%만 넘으면 되는데 그게 넘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쉽게 넘어요, 사실은 이 동의율은. 네. 3분의 2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동의율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로 우리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하고 있었던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이제 동의율을 얻고 실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가 네. 이제 문제인데 1년 안에 네. 1년 안에 또 동의 3분의 2라든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들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한을 그 1년 안이라고 했어요. 1년 안. 그러면은 이 1년 안에 이걸 못 하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예, 건가요? 취소가 되고 안 되는 건데 그 1년 뒤면은 대선이 끝난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정치, 경제가 묶여 있다라는 게 새삼 또 느껴집니다. 맞아요. 진짜 다 묶여 있어요. 네. 예, 정치적인 발언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우리 삶에 스며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 하나하나 정책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의미인데 네. 그 겉을 벗겨보면은 속살이 또 달라요. 음. 그 속살들이 어떤지, 본질들이 어떤지를 보면은 조금은 해석하는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전 들어요. 그 중요한 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과 소리들에서 네.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소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계시니까. 해결보다는 그냥 알려만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반격은 네. 7월 달에 시작됩니다. 7월 네. 나 이제 뭐 한다 그러면 무서워. 7월 달에 뭐 어떤 반격이 일어날까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제가 적어 놓은 거. 제가 안 봤습니다. 7월 달 7월 대출 관련된 건가? 세금은 아닌 거 같고. 대출도 있어요. 맞아요. 대출도 있어요? 대출에 대한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한 완화책이 있어요. 예, 완화? 그렇죠. 1주택자는 완화를 시켜줘요. 어. 그러니까 10포인트, 20포인트를 좀 완화를 시켜줘서 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 소득 요건들도 좀 줄여줘요. 어. 그래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 있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1주택자를 위한 반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었어요. 7월 달은. 7월 달에 뭐가 있을까? 7월 15일 날 네. 사전 청약이 있어요. 아. 3기 신도시. 아, 네, 네, 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쭉 나와요. 네. 올해 말까지 하고 네. 내년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1단계적으로 선거 전에 사전 청약들을 우선은 다 마무리를 좀 크게는 마무리를 지을 큰 맥락에서는 네. 네. 그 이후에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착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착시를 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저는 네. 표를 더 잃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자가 많을까요? 피해자가 많을까요? 피해자가 많겠죠. 당첨 확률이 훨씬 당첨될 확률이 훨씬 적죠. 그렇죠. 아주 많이 적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인천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천부터 시작해요. 네.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붙은 사람이 많을까요? 떨어진 사람이 떨어진 많죠.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은 12월 달에 깨닫게 될 거예요. 큰일 났다. 나 무주택으로 지금 전세로 기다렸는데 나 안 되네.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값이 그 사이에 또 오른 걸 보고 놀라고 화나고 분노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전 청약이라는 거 그 동아줄 하나만 기다리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사전 청약이 사전 청약 된 사람은 거의 특정 요건만 맞추면은 100% 본 청약이 다 돼요. 네, 네. 근데 사전 청약의 문이 미리 그냥 앞당긴 거지. 네. 이게 뭐 본 청약이 또 따로 별도로 사람을 뽑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전 청약 저는 뭔지 몰랐다 공부해 네. 보니까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이 있는데 그냥 본 청약 하려면 오래 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너무 없는 것 그렇죠. 같으니까 야 청약은 먼저 하게 해줄게. 그게 청약, 사전 청약 그렇죠. 이거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 청약이 끝난 시점에 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토지 보상도 남아 있어요. 근데 토지 보상의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예전에 가밀지구에서 사전 청약 끝난 다음에 8년 뒤에 본 청약했어요.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대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사전 청약에 대한 청약의 합격자들이죠. 네. 거기 합격자들이 하반기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진 사람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당첨자보다 비당첨자가 그렇죠. 훨씬 많겠죠. 근데 그때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더 분노하겠죠. 그러니까요. 기다렸는데. 지금도 배신감 들고 분노하는 네.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사전 청약이 물량이 많다고 하니 네. 거기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그때 가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 1명이 당첨이 되고 9명이 당첨이 안 되면 네. 그 9명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들의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누굴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에
어떤 그 시장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진격으로 일어나고 가격의 진격과 네. 그 공급으로서 그 진격을 막으려는 반격이라고 저는 정부의 반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시장의 진격이 저는 불과 같다고 생각해요. 불이 퍼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물을 뿌려줘야 돼요. 그쵸. 근데 한 3, 4층짜리 집이 홀홀 불타고 있는데 네. 물은 다라이 한 개. 아. 그걸로 붓고 있어요. 그럼 세수대 꺼지겠어요? 하나만 딱 부으니까. 세수대 다라이라서 죄송해요. 아, 저도 다라이 좋아합니다. 다라이가 뭐? 고무 다라이. 그 제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요? 표현을 뭐라고? 세수대야? 세수대야. 세수대야를 한 한 동이 정도만 네. 해서 그 부은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가가지고 또 이제 다시 불타고 있는데 부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효과가 없죠. 예, 그래서 큰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수가 필요해요. 근데 소방수가 아니라 그 세수대야. 네. 세수대야로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방수 역할하는 게 뭘까요? 공급이죠. 그러면 공급을 지금 할 때 신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가 돼야 네. 돼요. 양도세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양도세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게 안 되면요 아마 기존의 거래들을 형성시키지 못하면은 가격들이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어려운 시장이 더 심화될 거예요. 보세요. 가격이 옛날에 떨어졌던 건요. 원인들이 서브프라임 있었죠. 네. 그다음에 IMF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원인으로는 공급이 과잉됐을 때 떨어졌어요. 언제나 그 90년대 초반에 200만 호 건설 노태우 대통령 때 네. 그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거꾸로 90년도에서 85년도에서 90년도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시기였어요. 네. 한 53%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거꾸로 90년도에서 95년도 그때의 시장은요 가격이 오히려 11% 떨어졌어요. 네. 과잉 공급되었을 때.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율성과 이거에 대한 거래를 막았으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사라는 게 투자의 목적보다는 내 재산을 가만히 있으면서 훼손시키지 않는 네. 방향의 본질이 더 커요. 그래서 집을 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돈이 사라지거든요. 재산이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네. 의식주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의랑 식은 다 하잖아요. 어찌됐지. 근데 주가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주가 굉장히 문제죠. 네. 지금이야 뭐 전세 살고 월세 살 수 있는데 네. 사실 다 내 집에서 살고 싶지. 네. 전세 월세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세 월세 사시던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정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좀 어긋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쵸. 그리고 그러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가 갭 투자 얘기하는 것도 뭐 투기꾼 됩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산 가치를 보존을 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갭 투자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한 마디를 더 하면요. 오늘 그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네.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GTX D 노선. 네. 그게 강남하고 하남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GTX D 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GTX B 노선하고 연결해가지고 용산 여의도랑 용산이랑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김포랑 추가적으로 신규로 나온 게 김포의 5호선을 검단 김포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까지 그냥 보완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어제 방송을 제가 했는데 이제 파장이 이제 여론들이 들끓을 거예요. 김포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화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집값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집값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나중에는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는 제 의견이고 이제 팩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제가 계속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표심층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할 거예요. 야,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내년에 대선이 어떻게 될지 참 관전 포인트가 확실해졌네요. 네, 오늘 정말. 그 윤석열
윤석열 전 이제 네.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에 대한 이제 선언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구도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양상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이제 한 주간의 이슈는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코너로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장님께서 상담하셨던 사례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네. 소장님께서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 사례는 이랬습니다. 부모님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셨고 집 사는 것 일단 반대. 네. 안 된다. 근데 20대에 두 형제가 의기투합해서 1.3억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1.3억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을 사전에 조사를 했다. 네. 전부 서울을 조사했는데 네. 후보지를 선정해 보니까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등이었고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50세대, 100세대 미만의 좀 규모가 작은 네. 단지였다. 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라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죠. 네. 일단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20대 분들이 두 25세, 형제가 27세였어요. 예. 20대 후반도 아니고 예. 중반 정도의 친구들이 예. 미리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부모님은 이런 집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재테크 관심이 없대요. 네. 부모님은 뭐 그 자가셨대요? 아니면은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살짝 안 나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재테크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온전히 노동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네. 예, 일단은 저는 여기 제목을 정했어요. 네. 이 형제들이 한 어떤 사연의 제목을 결론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요. 상담 한 날 집을 샀어요. 상담 한 날? 네. 그 예를 들어 이 질문을 가지고 소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 말씀을 나눴고 예. 나가서 바로 샀어요. 오전에 상담하고 네. 오후에 샀어요. 되게 빨랐네요. 장난 아니죠. 오, 진짜 결단력이 빨랐어요. 굉장하네요. 그래서 형제의 계획은 과감했고 네. 행동은 용감했다. 당일 상담에 당일 계약.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시지 않아요? 빠른 편이죠, 엄청. 그쵸. 예,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가 네. 이제 좀 빠른 편이었는데, 요 정도 케이스면 진짜 빠른 편. 있긴 그쵸. 있어요. 더 빠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20대라는 게 주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가감할 수 있을까? 나중에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좀 특이했어요. 네. 뭐냐면은 부부가 오는 경우는 봤는데 형제가 이제 돈을 모아서 오는 경우를 제가 처음 그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의기투합에서 1.3억을 만들었다고 했고 네. 일단은 조사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열 몇 개의 아파트를 다 가져왔더라고요. 본인들이 먼저 예. 사전 조사를 했구나. 근데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네. 그런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50세대, 어떤 거는 뭐 30세대, 네, 네, 네. 80세대, 좀 많은 게 한 400세대 정도, 이 중에서 한 개 정도, 한두 개, 많아야 한두 개 정도 말고는 네. 그 중에서 다 이제 투자 가치성이 전혀 없는 주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형제가 고민 중에 포인트가 서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네. 그 서울만 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서울에 들어갈 만한 돈이 많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저평가가 아니라 싼 물건을 골랐던 거예요. 네. 싼 네. 물건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서울 지역도 좋지만은 네. 서울의 가장 하급지에 가장 안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보다 네. 경기도에 그래도 중상 이상 되는 지역에 진보하는 아파트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방향을 잡아줬어요. 서울에만 너무 이렇게 네.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을 수 있는데 용산이 좋아요, 의왕이 좋아요. 용산이요. 얼만큼 좋을까요? 많이요. 네. 한강도 그쵸? 바로 앞에 있고. 예, 네. 많이 좋아요. 네. 그거는 입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용산도 가면요, 용산에 문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문배동은 상업 지역이라서 거기는 거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가격이랑 의왕의 제일 좋은 상급지의 가격이랑 네. 의왕이 더 비싸요. 의왕이. 네. 이게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한 이유는요, 좀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입지 가치는 용산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역도 봐야 되지만요, 물건의 성격도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물건의 성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 주택보다 주상복합이 많이 안 올랐고, 마찬가지로 이 그 형제의 재테크의 방향 자체는 서울에는 들어왔지만은 물건이 세대
세대수가 너무 작고 재테크 수단으로서는 세대수가 조금 많은 그리고 진보하는 입지에 있는 경기도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서울을 포기해라고 얘기했어요. 1.3억으로 서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네. 빌라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는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준 게 유명한 부동산을 버리고 네. 유망한 부동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제시해줬어요. 네, 제시해준 게 첫 번째는 수원을 제시해줬어요. 수원은 그 중에서 수원의 수인 분당선의 초역세권. 그러면은 이제 수인 분당선은 왜 좋냐? 서울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원에서 서울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초역세권인데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지역이 일자리 연결이 잘 되고 물건의 변화가 있으면은 새 아파트, 예비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상승장에서 가격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차선책으로 그 역세권에 있는 기존 아파트까지도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탄 1. 동탄 1. 예, 동탄 1에 가운데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이 돈으로. 네. 옛날에 불과 한 4, 5개월 전 네. 그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쵸, 1억으로요. 그쵸. 예,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니까 인동선이 이제 뭐 이제 반송역이 있고 그다음에 능동역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동탄역에서 거꾸로 가면요. 반송역 쪽이 아니라 그다음 역, 그다음 역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네. 거기에서 용적률이 굉장히 작은 아파트. 그리고 그 용적률이 작다는 거는 재건축의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재건축의 잠재성이 큰 곳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일산도 추천해드렸어요. 일산. 네, 일산도 용적률이 적거나 예전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네. 그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데 중에서 용적률이 작은 데를 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도 저도 물건이 없으면은 인천 연수구에 30년이 가까이 도래하고 네. 용적률이 거의 100%의 바닥에 붙어 있는 네. 그리고 제2경인선고 월판선 호재가 있는 한 2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을 안내를 해줬어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가라고 했어요. 네. 경기도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수원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 다행이네요. 네,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빨리빨리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게 네. 나타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할 때 그러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해드려요. 그 순위를 정하는 건요.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 저는 모릅니다. 그거 알면은 저는 지금 여기 안 있고 돗자리를 깔았죠. 그쵸. 예. 다만 알 수 있는 건요. 올라갈 여력이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있는 물건을 안내해드려요. 그래서 순위를 그 변화에 따라 정하는데 물건의 변화가 있거나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호재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일자리로 연계성이 좋은 수요가 있거나 그다음에 학군의 수요가 있거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순위를 정해드려요. 근데 그 순위를 정하는 거를 무조건 여기 1순위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같은 시장은 1순위에 물건이 없어요. 그럼 패스. 바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바로 시간을 아끼는 네.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를 20대의 두 청년이 네. 너무 잘 지킨 거예요. 와, 너무 잘 지킨 엄청 소장님도 기분 좋으셨겠다. 거예요. 네. 소장님도 잘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바로 결단할 수 있게 확신을 심어주신 거잖아요.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죠. 뭐 그리고 네. 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을 약 어느 정도 고집하고 있었는데 포기시킬 건 포기시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또 그런 걸 또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죠, 소장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용산에 아파트를 가져왔다. 네. 용산에 조금 나홀로 아파트다. 그러면 찬성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방향을 좀 전환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은 이게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집이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네. 근데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요. 집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관계없이요. 편안함이 와요. 지금 시장에. 아, 내가 지금 그래도 집을 한 개를 가지고 있다. 네. 라는 편안함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런 형제들 같은 케이스들이 조금 빠르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